자, 이제 마케팅을 보겠습니다. 마케팅은 주로 출제되는 것이 여기 마케팅 전략,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뭐 뜻 같은 거는 이렇게 등장은 하긴 했는데요. 정답 지문으로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404쪽에 보시면 의의에서도 뭐 23회 기출 있고 부동산 마케팅 환경에서도 기출이 있지만 이게 정답으로 출제된 것이 아니라 이런 지문으로 이제 등장을 한 적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출제된 것은 마케팅 전략인데 보시면 여러 번 출제가 됐죠.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략에 초점 맞추면 되고요. 앞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만 소개를 할게요. 마케팅이 이제 이렇게 강조가 된 거는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공급자 주도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물건 없어 못 파는 시절이에요. 물건을 만들면 그냥 다 팔려 나가는 거예요. 한때 경작에도 그런 경작이 있어요. 이 공급이 수요를 낳는다. 공급하면 다 팔리는 거예요. 공급이 수요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공급자들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공급자들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리고 수요자들도 옛날에는 그냥 뭐 즐기고 그냥 오래 가면 좋은 거였어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즐기고 오래 가는 게 좋아요. 뭐 디자인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오래 쓰면 되는 거지, 그냥. 맞잖아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 신세대들 애들하고 차이 나는 게 뭐 애들은 뭐 이쁘고 막 이렇게 디자인 따지고 막 이렇게 이런 거 따지잖아요. 뭐 오래 쓰고 뭐 이런 거는 안 따지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요. 상황이 다르니까. 아무튼 이제 소득 수준도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즐기고 오래 가는 게 아닌 거죠. 좀 오래 못 써도 좀 사용하는 동안 이쁘고 막 이렇게 폼나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어 가지고는 이제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바를 찾아야 돼. 이제 어려워졌죠. 옛날에는 아무렇게나 만들면 되는데 이제는 고객들의 그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들의 그 요구 사항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물건을 이제 기회에 걸려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걸 홍보를 해야 돼. 홍보하지 않고는 이게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옛날에는 물건을 팔아놓고 AS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뭐 AS 안에도 사갈 사람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AS도 중요하잖아요. AS 잘해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불만 사항들을 다음 제품 만들 때 또 반영을 해야 되고, 이 전체 과정이 그냥 마케팅이 된 거죠.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강조가 된 거죠. 옛날에도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없었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렇게 마케팅이 더 강조된 것은 시장 환경이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이 많이 강조가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재화 시장에서는 1980년대 그때 이제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80년대에 그 유명한 교수가 있었어요. 서울대 교수인데 마케팅 전도사예요. 마케팅 뭐 어디든 그냥 마케팅이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그 경영학과 애들이 하는 얘기 중에 저 교수 중간고사 시험은 다 알려져 있다고. 뭔데? 그러니까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늘 중간고사 시험은 그거예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워낙 마케팅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문제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뭐 얘기가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이게 다 알려놓고 그냥 똑같은 문제를 낸다고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다음 중간고사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 실제로 그랬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얘기를 이제 애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또 얘기 나오니까 도대체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정도로 아무튼 근데 이제 매스컴에도 자주 나왔어요, 그 교수가. 자주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이제 강의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기업들한테도 마케팅을 강조한 거죠. 옛날과는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 부동산 쪽에서도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마케팅이 강조가 됐어요. 1990년대까지는 1가구 1주택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분양을 하면 다 완판해요. 아니 마케팅 안 해도 다 완판이 되는데 굳이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1가구 1주택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분양되는 느낌이 다르죠. 옛날에는 뭐 분양 신청하면 뭐 몇 대 몇 이렇게 분양 신청해서 바로 완판됐는데 이제는 겨우겨우 이제 뭐 다 파는 정도? 1대1 뭐 경쟁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이제 점점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마케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게 2000년대 들어와서 마케팅을 했어요. 부동산 쪽에서는. 그래서 나온 것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삼성 레미안, 롯데캐슬, 뭐 이렇게 현대 아이파크. 옛날에는 그냥 현대 아파트, 뭐 대우 아파트 이렇게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2000년대도 들어오면서 그런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죠.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이제 전략이에요. 전략, 마케팅 전략. 그 중에서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이렇게. 요거는 이제 공급자 측면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시장을 어떻게 점유할 건가 이거거든요. 공급자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먼저 STP 전략해서요. 이게 시장을 세분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세분 이런 말 나왔죠. 세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수요자층을 상대로 뭐 성인이냐, 아동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30대냐, 40, 50대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세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타겟을 정하는 거죠. 표적을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화를 해요. 차별화. 그래서 자신이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겠다는 거거든요. 차별화를 해서. 이게 차별화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시장을 세분하다 보면은 아, 내가 요거 제일 자신 있어. 시장을 정했잖아요. 근데 그 시장에 이미 기존에 다른 경쟁 제품이 있어요, 이미. 그러면은 그 제품하고는 뭔가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별화를 할 때 네 가지를 섞어서 차별을 하라는 거죠. 네 가지. 그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는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 이게 프로덕트 할 때 P예요. 또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 프라이스 할 때 P예요. 그다음에 유통 경로 할 때 플레이스거든요. 플레이스 할 때 P. 이런 P 전부 다 P로 돼 있죠. 홍보 촉진. 요거 프로모션 그래요. 그때 P. 이렇게 네 가지 P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요 네 가지를 나열해 놓고요. 그 중에 하나를 다른 걸로 싹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4P에 해당하는 것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이렇게도 질문하기도 하고요. 그 세부적인 거 조금 더 질문한 적이 있는 건 이걸 조금 더 질문한 적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딱 한 번 그렇게 있는데 아무튼 이 항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를 해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라. 이게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다른 건 뭐 미시적 환경, 거시적 환경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제 의의는 봐주세요. 의의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의의에 동그라미 1번 해서 마케팅이란 부동산 마케팅이란 부동산 기업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목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과 부동산 기업, 부동산업에 대한 소비자 및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하게 만드는 제반 활동이다. 제반 활동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모든 활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 유지, 변경이다. 형성시키고 유지하고 변경한다. 이게 뭔 소리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기업에 대한 고객의 태도가 호의적인 사람은 계속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겠죠. 근데 좀 이미지 우리 기업에 대한 태도가 악의적인 고객은 호의적인 것으로
바뀌게 해야 되겠죠. 그런 제반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활동, 제반 활동 하는 건 모든 활동이에요. 그런 활동이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건 어렵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홍보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케팅 홍보하는데 홍보는 그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홍보도 있고, 세일즈도 있고, 또 AS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전부 다 마케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됐고요. 전략에서 이제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볼게요. STP 전략에서 STP란 시장 세분화, 세그먼테이션의 S죠. 표적 시장, 타겟의 T죠. 그다음에 제품 차별화, 포지셔닝의 P죠. 그래서 그렇게 STP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세표차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시장 세분화의 세, 표적 시장의 표, 제품 차별화의 차, 세표차. 세분화는 이제 기억을 볼게요. 시장 세분화란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 이렇게 돼 있죠.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 이게 바로 그 뭐 성인이냐, 아동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분된 시장에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이다. 그러니까 뭐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이제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거죠. 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표적 시장 선정 보세요. 자, 이거는 일단 세분을 한 후죠. 세분을 한 후에 세분된 시장에서 자신의 상품과 일치되는 수요 집단을 확인하거나, 이거는 자신이 그 상품을 갖고 있을 때 얘기죠. 자신이 상품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 자신의 상품과 일치하는 수요자 집단을 확인하면 되고, 만약에 자신이 그 선정된 수요자 집단에 해당하는 상품이 없으면 그런 신상품을 기획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제품 차별화 있죠. 자, 이 차별화란 동일한 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경쟁 제품이 있을 때는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차별을 하는데 뭐 가격 측면에서 고가 전략으로 갈 건가, 저가 전략으로 갈 건가, 또 제품 측면에서 기능을 중시할 건가, 디자인을 중시할 건가, 내구성을 중시할 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 좋으면 좋죠, 사실은. 예, 다 좋으면 좋아서 옛날에 뭐 그 삼성 처음에 그 핸드폰 나왔을 때 이렇게 뚝 부러뜨려도 다시 이렇게 끼우면 썼잖아요. 얘네 폴더블 폰, 삼성폰 이렇게 뚝 부러뜨리잖아요. 이렇게 뚝 부러뜨려서 다시 끼워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아, 모르셨나? 삼성폰인데 이렇게 부러뜨려,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 접는 거 부러뜨리는데 이렇게 분리가 돼. 분리가 되는 다시 끼우면 된다고 이게. 그리고 아무리 짓밟아도 이게 안 깨졌잖아요. 저만 기억하는 건가? 이게 그 저기 뭐냐, 안성기 그 배우가 그 어디 폭발되는 그런 게서 막 이게 현장에서 딱 떨어졌는데 이렇게 뭐 아무튼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도 괜찮다고, 이렇게 튼튼한 거, 내구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저만 기억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 얘기 해가지고. 뭐 제품 측면에서 이렇게 강도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발로 밟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게 부러뜨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근데도 안 깨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유리 액정인가 이걸로 바뀌면서 스마트폰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고, 가격 측면에서는 이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삼성이나 그 삼성보다도 애플폰이 더 고가 폰이죠. 삼성폰보다도. 삼성폰은 고가 폰도 있고 뭐 이렇게 저가 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 측면에서 전략, 이거 고가로 갈 건가 저가로 갈 건가 뭐 이런 전략이죠. 보통은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는 고가에 저가예요. 새로이 진입하는 업체, 이건 저가요. 새로이 진입할 때는 이제 네임 밸류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면은 점점 가격을 올리겠죠. 여러분들 성경김 아세요? 성경김이 언제부터 팔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김. 예? 그 김. 제가 그거를 20년 전부터 봤거든요. 20년 전에 제가 직접 재래시장에서 샀어요. 예, 그때는 제가 혼자 있었으니까. 예, 근데 제가 이 업체가 이렇게 잘 될 거 미리 알아봤어요, 제가. 왜냐면, 재래시장에서 포장도 굉장히 그냥, 이제 아주 그냥, 초기 단계, 이렇게 투명 비닐 속에 그냥 전지 있잖아, 김전지. 전지 10장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 투명하니까 속이 다 들여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앞면, 뒷면이 다 투명한데, 앞면에 이렇게 이제 네모 테두리 안에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성경 이렇게 쓰여진 그렇게가 그냥 재래시장에 나왔거든요. 근데 맛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근데 싸죠. 그래서 이렇게 맛난 김이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되나 장사가? 막 이럴 정도였거든요. 그 당시 무슨 김 막 이게 막 광고하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녹화가 되니까 함부로 이 업체 얘기를 못 하는데, 이건 잘하는 업체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별로 맛없는 업체는 함부로 얘기를 못 하니까. 근데 그 업체보다 훨씬 더 맛있는데 가격은 더 싼 거죠. 그거는 이제 보통 이렇게 팔절로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 낮게 포장됐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맛있는데 값은 훨씬 더 싸니까. 근데 지금 엄청 지금 업체가 커졌잖아요. 이제 저 KTX 타고 오다 보면은 대전에 있어요, 공장이. 건물이 엄청 커요, 엄청 커. 엄청 큰 건물. 그 주변에 그 건물 외에는 다른 건 다 왜소해 보여요. 이렇게 많이 컸다고요. 이렇게 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싸거든요, 옛날만큼. 지금은 값이 많이 올라간 거죠. 이제 네임밸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값을 올려도 사람들 사죠, 당연히. 처음에는 이름 모르는 업체가 비싼 값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선뜻 손이 안 갈 거 아니에요. 싸게 나가야 맛을 보고, 이게 맛도 좋은 게 싸기도 싸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중 되면은 같은 값이면 더 맛있는 거 살 거 아니에요. 지금은 굉장히 업체가 커져서 지금 다른 사업도 하는 것 같던데, 다른 요식업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가격 측면의 전략. 또 이제 이제 우리 부동산 쪽에 보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같은 모델이면 1층에서부터 30층까지 다 값이 분양가가 같잖아요. 분양가가 같은데 지금은 어때요? 분양가가 다르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랬는가 하면 한 5, 6년 전인가? 5, 6년쯤 됐죠. 이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사는 집은 제가 2014년 8월 달에 입주했거든요. 분양 받은 거는 한 2012년쯤 될 거예요. 11년 말이나 12년 초? 뭐 한 12년 초, 한 2, 3년 걸리잖아요. 20년 초, 뭐 한 2년 6개월 잡으면, 요때 분양 받았으면은 이제 요때 입주하잖아요. 요때 분양 받을 당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 집은 1층이나 30층까지 분양가가 같았어요. 분양가가 같았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19층이에요. 분양가 똑같이 받았는데, 제가 운이 별로 없는데, 요거는 운이 좀 있었던 거예요. 요 19층인데, 지금은 19층이 분양가가 더 비싸죠. 여기 이제 옛날은 단일 가격 정책이라 그래요. 요걸. 단일 가격 정책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요거를 이제 층별로, 호별로 달리 하는 거를 신축 가격 전략을 가격을 좀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층이냐, 호,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이제 전략이 있는 거죠. 가격 측면. 고가 전략으로 갈 거냐, 저가 전략으로 갈 거냐, 단일 가격이냐, 신축 가격이냐, 뭐 이런 전략들. 그다음에 유통경로 측면에서는 옛날 같으면 이제 분양팀으로 많이 했거든요. 분양팀. 그래서 이 전문 분양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업체는 건설업체대로 있고, 분양하는 회사, 전문 분양 회사가 따로 있고,
또 이제 같은 건설 회사 내에 분양팀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 분양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보통 여기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고 난 후에 그런 업체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는 중개사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여기 분양 끝나면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이렇게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합격해서 그런데 취업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었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사무소를 통해서 이렇게 분양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유통경로예요. 요즘은 거기서 더 나가서 요즘은 홈쇼핑으로도 하죠. 분양을 홈쇼핑으로도 해요. 또 뭐 이제 더 뭐 SNS나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이렇게 홍보 같은 거 하고 하는 게. 뭐 또는 이제 홍보 촉진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뭐 또 전문 배우를 많이 쓰죠. 사실 이렇게 배우를 많이 쓰고 홍보할 때 또는 저기 직접 물건을 사용해 본 사람의 뭐 인터뷰 같은 것도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 촉진 측면에서 또 판촉 활동에서는 뭐 분양 모델하우스 구경 오는 사람들한테 추첨해가지고 뭐 상품도 주고 이런 활동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표적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4P를 좀 보면 4P 믹스 전략 있죠. 4P 믹스 전략 보면 이제 유통경로 전략부터 보면은 이게 플레이스 요거죠. 그래서 유통이란 시간적, 공간적 차원의 마케팅 활동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표적 고객에게 적정한 상품을 적정한 시간에 적정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데 필요한 활동해서 이를 위해 제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표적 시장에 대응하는 유통 경로를 구축해야 된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한 뭐 부동산 거래 활동 뭐 이게 해당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전략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제품 전략이란 공급하는 주택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 구조물의 배치 등을 차별화하는 것. 그냥 단지 설계 구조물의 배치가 이게 그 내부 그 전용 면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뿐만은 아니고 뭐 이렇게 단지 배치 같은 거요. 또는 뭐 주차장 같은 거 설치 같은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제품과 관련된다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아파트 단지를 차별화한다고 할 때는 뭐 단지 내에 뭐 실개천을 설치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한 1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단지 내에 실개천을 해서 자연 친화적인 단지다 이렇게. 근데 그 단지 내 실개천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뭐 실개천이 아니고 거의 도랑 수준이에요. 그럼 별로 큰 저게 없는데 무슨 실개천이라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최근에 그 저희 세종시에 보면은 단지 내가 조경이 그게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이에요. 조경이 이제 막 입주했는 데인데 벌써 몇 년 막 우거진 숲같이 이렇게 조경을 해요. 그런 게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인 거죠.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오래된 아파트 같이 이렇게 굉장히 녹지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나무들을 구했는지 굉장히 키가 큰 나무들을 이렇게 다 조경을 그렇게 해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단지 내에 저게 다 있죠. 뭐 그 골프 연습하는 데도 있고 또 뭐 헬스장에 있고 뭐 탁구장도 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는 탁구장 있는데 저 탁구 좀 치는데 이게 탁구장에 이용할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하러 왔다 갔다 하니까 탁구장을 이용할 틈이 없어요. 저는 틈이 없어서 못하고 또 뭐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요.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도서관, 독서실도 있죠. 이런 거 심지어는 수영장까지 있잖아요. 수영장까지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차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품 측면에서 차별화죠. 그다음에 디귿의 가격 전략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홍보 촉진 및 의사소통 전략. 자, 이런 이제 타이틀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있죠. 자, 이거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거는 수요자 측면을 중시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공급자 측면 중시인데 이거는 수요자 측면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구매 의사를 할 때, 구매 행동을 할 때는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AIDA 이런 절차를. 그러니까 주목 단계가 있고요. attention.
interest, 흥미를 갖고요. 그다음에 desire, 욕망을 갖고요. 그다음에 action,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이 단계에서 너무 이렇게 섣불리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단계별로 거치란 얘기죠. 주목 단계에 있는 사람은 흥미 단계 오게끔 하고, 흥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욕망 단계, 욕망 단계에 있는 사람은 행동 단계로 옮아가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섣불리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의 반감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요거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꼭 분양뿐만은 아니에요. 중개에서도 마찬가지죠. 들어오는 손님이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게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 단계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때는 차츰차츰 해야 되겠죠. 근데 섣불리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막 계약서 들이밀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에는 안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이렇게 중개 업무를 하시는 게 많은 이유가 남자분들보다는 이게 조금 더 나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남자들은 보통 눈치가 별로 없잖아요. 여자들이 좀 눈치가 좀 더 빠른 편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 별로 눈치는 없는 편인데, 이게 눈치가 별로 없으니까 연애도 잘 못해요. 진도를 못 나가요, 진도를. 아니, 언제 손을 잡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손을 잡아야 되는 타이밍을 못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진도가 안 나니까 결국은 끝나는 거죠,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같이 이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여자분들끼리도 하기도 하죠. 이제 남자분하고 여자분을 같이 할 때는 이제 남자분이 하는 역할이 있고요, 여자분이 하는 역할이 좀 있잖아요. 근데 남자분들끼리 하는 거는 별로 못 봤어요. 별로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 잘 캐치를 하라는 뜻이죠. 근데 대체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옷가게를 하셨던 분들은 이게 이걸 잘 알아차리시는 것 같아요. 옷가게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옷가게를 했다 그러면 제가 꼭 물어보거든요. 정말로 저 사람이 들어오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 아느냐 했더니 거의 대부분은 다 안 돼요. 저 사람이 들어오는 거 딱 보면 벌써 저 사람은 살 사람, 안 살 사람을 거의 눈치를 챈다고 해요. 그래, 거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 사람 같으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뭐 최신의 뭐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안 살 사람은 그냥 알아서 보고 그냥 구경하다가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감각이 있나 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옷가게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와서 이제 코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옷가게에 혼자 갔다는 얘기는 그날 반드시 사고야 말리라 이런 거예요. 그날 살 게 있어서 간 거예요. 뭔가가 필요하니까 간 거예요. 남자가 혼자 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멀뚱멀뚱 보면은 이제 옆가게로 가는 거죠. 제가 보통 옷을 사러 갈 때는 그냥 딱 정말로 필요해서 가거든요. 이게 필요해서 가는 거고, 그리고 대체로 첫 집에서 사가지고 나와요. 첫 집에서. 지금 요 단계에서 가는 거예요. 요 단계에서 이제 사러. 그러니까 반드시 사가지고 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는 게 이게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있죠.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 마련,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 마케팅 전략은 이거예요. 이게 관계 마케팅 전략은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일회성 거래로 끝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회성 거래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라 이건데, 사실 이게 부동산 분양에서는 지속적 관계가 쉽지 않아요. 부동산 분양에서는, 개발해서 분양할 때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같은 회사 아파트를 몇 번 분양받겠어요? 많이 받아야 같은 회사 2번?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속적 관계라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지속적 관계 마케팅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적립 포인트예요. 일회성 거래에 적립해서 뭔 의미가 있어요? 적립한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 업체를 이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미장원 같은데 10번 이용하면 한 번 무료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저것도 그렇던데요. 저기 대리운전도 10번 하면 한 번 무료 뭐 이런 거 있나요? 그거는 안 해봤어요. 와이프는 여러 개 갖고 있던데. 와이프는 뭐 몇십 번 해가지고 막 몇 번을 무료로 해도 돼요. 아무튼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다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거죠. 와이프가 자기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데 수업 시간에. 괜찮아. 지금 이제 괜찮아.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들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시험 공부하는데 제 수업을 듣지 마라고 했는데 제 수업을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와이프를 비하하는 얘기 했다가 난리 난 적 있어요. 아무튼 지속적 관계 중시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브랜드 마케팅이에요. 브랜드. 브랜드는 평판이죠. 평판. 어떤 예를 들어 뭐 삼성 레미안이 어떻다더라, 뭐 롯데캐슬이 어떻다더라, 이 평판이잖아요. 그 평판이라는 거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진 않아도 다른 사람이 사용한 걸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뭐 한 번도 레미안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좋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게 신청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브랜드 문제와 관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서 관계 마케팅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광고라는 게 있는데요. 부동산 광고는 10분의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남겨놓고 넘어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활동을 좀 봤고요. 이제 감정평가의 앞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감정평가의 429쪽이에요. 감정평가의 개념 및 분류하죠. 여기 이제 감정평가 분류가 이제 앞에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개념은 이제 그 첫 번째 문장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동그라미 1번에 감정평가란 토지 등이죠. 토지 등.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죠. 다른 뭐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뭐 역사적 가치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죠. 자, 그 정도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분류에서 공적평가, 공인평가 있죠. 자, 여기서는 공적하고 평가 사이에 기관을 집어넣어서 기억하면 돼요. 공적 기관이 평가하는 거예요. 공적 기관이 평가하는 거는 공적 기관에 소속된 누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근데 공인평가는 뭐예요?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평가가 공인평가예요. 우리나라는 위에요, 아래요? 우리나라는 아래죠. 공인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전문 자격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평가하는 게 공인평가, 공적 기관이 하는 게 공적평가. 그다음에 필수평가, 임의평가 이거는 단어 구별만 하면 되니까요.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임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공익평가, 사익평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공익평가. 개인의 사익 목적에 사용되는 거는 사익평가. 그러니까 담보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담보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거는 사익평가.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사익평가예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보상평가 뭐 이런 것들은 공익평가가 되는 거예요.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보상해줄 때는 공정하게 해줘야 되죠. 또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것도 공익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평가 뭐겠어요? 법에 정한 대로, 법규에서 정한 대로 하는 평가가 뭐다? 법정평가예요. 법규에서 정한 대로. 자, 이거는 뭐 그래도 뭐 좀 중요도가 낮은 편이고요. 자, 이제 업무기술상 분류 이거는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업무기술상 분류에서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기한부평가, 소급평가 있죠. 자, 이건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현황 평가는 현재 상황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현재 상황대로. 이게 원칙입니다. 현황 평가가 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원칙이고 조건부 평가가 예외예요. 현황 평가는 그 둘째 줄인가요? 둘째 줄 끝에 좀 보면은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을 제외 이렇게 돼 있죠.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을 제외해요. 현황의 의미가 뭐예요? 현재 상태대로죠. 현재 상황, 현재 상태. 자,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의 현황 평가란 부동산의 상태, 구조, 제한 물건 등이 현재 상태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자,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면은 아직도 그게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시골에 옛날에는 이제 신장로라고 했고요. 신장로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길이 옛날에는 삐뚤삐뚤 그냥 꾸불꾸불한 길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에요. 근데 그게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신장로에서 동네로 들어가는 길을 반듯하게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붕도 뭐 초가 지붕을 스레트나 기와 지붕으로 많이 바꾸고. 근데 이렇게 동네로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조금은 이제 넓히면서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그 마을 사람 중에 누군가가 땅 주인이 있겠죠.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공동체 의식이 강했으니까 그 중에 좀 대체로는 이제 있는 집이죠. 있는 집에서 땅 부자들 많잖아요. 그 있는 집에서 땅을 주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제공을 해서 이렇게 똑바로 하려면은 이제 당연히 넓히면서 똑바로 해야 되니까 원래 이제 논밭이던 곳인데 이렇게 길을 낸 거잖아요. 자, 지금 몇십 년간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로. 현황이 뭐예요? 현황이 도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장부를 떼보면은 등기부나 이렇게 토지대장 떼보면 그게 지목이 도로가 아니고 지목이 뭐로 돼 있어요? 전, 답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뭐지만 도로지만 실제 그 등기부를 떼보면은 전답이 많아요. 이게 정리 안 되고 당연히 그대로 있죠. 몇십 년부터 그렇게 사용했는데 그 누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걸 고치고 하겠어요. 측량해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거를 뭐로 평가한다? 뭐로 평가해야 돼요? 도로로 평가해야 된다고. 도로로. 공부상은 뭐지만 공부상인 전답이지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게 원칙이라고요. 실제 이용되고 있는 상태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공부상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공부상의 지목이에도 불구하고 현황대로 평가한다 이 뜻이에요. 됐나요? 대신 공부상의 지목은 전인데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주택이 지어져 있어요. 근데 이 주택이 무허가 주택이 무허가 불법. 그럴 때까지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황은 대란 말이에요. 근데 불법으로 지어 놓은 건물인데 그걸 대로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그냥 불법으로 지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법인 것은 제외. 됐나요? 또 내가 집을 지으려고 대를 세놨어요. 지목이 대. 근데 집을 지으려니까 아직 돈이 좀 모자라서 그냥 집 못 짓고 지금 비워두고 있어요. 근데 그냥 비워두기가 아까우니까 가을에 배추 좀 심어놨어요. 배추 좀.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담보 대출 받으려고 의뢰를 했더니만 감정평가사가 가더니 밭이라고 평가해 왔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때는. 근데 일시적으로 그냥 놀리기 아까우니까 배추 심어 놓은 거지. 그게 지목은 대라도 이렇게 현황이 밭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하고 아시겠죠? 제외하고 현황대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외적이다. 이거는 조건 민법에서 배우시잖아요. 어떤 조건이 성취될 걸 전제로 해서 하는 평가가 조건부 평가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이런 땅이 있어요. 이렇게.
자, 앞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고요. 뒤 토지는 이런 땅이에요. 그럼 뒤 토지가 맹지죠. 자, 앞 토지가 지금 제곱미터당 100만 원 해요. 자, 그래서 이 뒷토지 소유자가 앞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요만큼 땅을 사서 병합하려고 해요. 한 30제곱미터는 필요해요. 자, 이거 30제곱미터 앞토지 소유자한테 사려고 내가 제곱미터당 시세대로 100만 원 쳐 줄 테니까, 그래서 3천만 원 줄 테니까 요 땅 좀 파세요 하면은 팔까요? 3천만 원 받고 팔까요? 안 팔겠죠. 요거 뒤에 붙이면은 뒤 땅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배가 아프겠죠. 뭐 적당히만 쳐주면은 팔겠죠. 좀 적당히만 쳐주면 팔 수도 있다네. 아예 안 판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거 우리 감정평가사한테 물어서 하자.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는 값으로 거래하자. 그럼 감정평가사가 100만 원으로 하겠어요? 평가를? 100만 원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상태는 100만 원이겠지만 이게 어디에 편입이 되면은 뒤에 이렇게 편입되면 뒤에 땅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100만 원보다 훨씬 비싸게 거래되죠. 실제로 우리 재개발 지역 있잖아요. 재개발 하는데 막 이렇게 땅을 옛날부터 내려오던 땅이 보면은 막 한두 평짜리 그런 필지가 있어요. 한두 평짜리 필지가 있는데 그런 필지가 가격이 막 1억, 2억씩 해요. 한두 평짜리가. 그 왜 그럴까요? 그게 있어야 사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땅값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면은 현황 평가를 한다, 조건부 평가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조건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편입되는 거를 전제로 하면 이 말이에요. 지금 상태가 편입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상태는 편입이 안 된 상태예요. 편입이 된다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걸 감안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무슨 평가요? 조건부 평가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조건부 평가니까 괄호 1번, 2번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고요. 현황 평가의 대표적인 게 건부지 평가예요. 지금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거. 그리고 조건부 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 이렇게 해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 있죠.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는 모두 다 예외예요. 예외. 모두 다 얘네들 둘 다 예외예요. 예외. 자, 이거는 이제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예요.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는 기준 시점은 따로 박스로 돼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박스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기준 시점 중요해요. 이게 정답 지문으로도 나왔지만 정답 지문 아닌 걸로도 나왔어요. 요거는 뜻이 의의가 뭐라고 돼 있어요?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 이렇게 하죠. 뜻을 물을 때는 감평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럼 그게 언제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언제요? 그때는 원칙과 예외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는 가격 조사 완료일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외적으로는 미리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보다 미리? 가격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이 뜻이에요. 그 미리 하는 시점이 보통은 의뢰할 때, 의뢰할 때 내년 1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내년 1월 1일. 이건 무슨 평가요? 기한부 평가요. 지난 1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은 소급 평가예요. 의뢰할 때 이렇게 의뢰를 한다고요. 의뢰를 할 때. 의뢰를 할 당시에 내년 1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 무슨 평가? 기한부 평가. 지난 1월 1일 가격 구해주세요 하면은 소급 평가. 이렇게 됐나요? 어렵지는 않죠.
보통 소급평가와 관련해서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소송 같은 거. 특히 이제 상속 분쟁이 발생할 때. 상속은 언제 개시해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죠. 근데 이제 이미 상속이 끝났어요. 1월 1일 날. 끝났는데 나도 자식이다. 새로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 새로 해야 돼요? 맞잖아요. 언제 당시로? 1월 1일 당시로 다시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 자식들이 그래 니 이거 하고 내 이거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원만하게 이렇게 상속이 됐는데 근데 새로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법대로 분배를 해야죠. 법대로. 그럼 그 당시에 부동산 가액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자식들은 똑같이 하나씩 가져가니까. 배우자는 1.5배죠. 배우자는 1.5배고 자식은 1이죠. 1. 이렇게 하면은 몇 등분을 해야 될까요? 자식 하나면. 그럼 더하면 2.5잖아요. 이때는 5등분 해야 돼요. 5등분. 5등분해서 3개는 배우자한테, 2개는 자식한테. 이렇게 이제 2.5가 되니까. 자식이 2면 두 번째 애도 있다면 자식이 2이잖아요. 그럼 총 3.5죠. 3.5면은 7등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7등분해서 3개는 배우자, 2개는 자식 1, 2개는 자식 2. 자식이 3이면은 4.5죠. 그러면 9등분 해야 돼, 9등분.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5등분, 7등분, 9등분 이렇게 해가지고 3개는 배우자, 2개, 2개, 2개는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월 1일 시점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소급평가예요. 나머지 그 1, 9부 있는 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